지적계산법 2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특허 요건인데요. 먼저 특허 요건의 의의를 보시면요. 특허권이라는 건 이제 발명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근데 특허권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발명을 했다고 해서 그런 사실로부터 자동적으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발명한 내용을 특허법상의 일정한 방식에 따라 특허 명세서 및 도면을 특허청에 출원해서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서 특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특허는 발명자의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 부여라는 행정 처분에 의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누구에게나 자신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독점적이면서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특허 요건이란 출원 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말합니다. 특허법은 제62조에서 특허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절됩니다. 이러한 거절 이유가 없다면 특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특허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법은 등록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심사 청구를 전제 요건으로 하여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 적격성을 심사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에 관한 근거 규정은 62조에서 특허법 62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정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62조에 의한 거절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는 심사관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관에게는 이러한 것에 따라야 하는 기속재량이 인정되고 자유재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발명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특허 요건의 내용으로서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주체적 요건이란 특허 출원인에게 요구되는 일정 구비 요건을 말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특허 주체의 전제 요건인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출원한 선출원자여야지 인정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직무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동 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자 전원이 공동 출원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 직원이거나 특허 심판원의 직원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객체적 요건으로서는 당의 발명이 적극적으로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의 적극적 요건과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적극적 요건으로는 법에 규정된 법상의 발명일 것,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 신규성이 있을 것, 진보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특허의 객체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법상의 발명일 것,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 신규성이 있을 것, 진보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허법 32조에 따른 특허 불허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관련 조약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도 안됩니다. 특허 절차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의 객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전에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요. 그 디지털 공유 시대에 있어서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위반된다라고 뜨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 공유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오늘날 정보 시대에 있어서 정보문화 향유권이라는 정보와 관련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27조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조를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문화를 향유하고 과학기술의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와 발명가,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도 명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우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이러한 무형의 지적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창작자에게 이러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하는 특허가 지적재산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영역이 확장되면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정보문화 향유권이 오히려 침해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정보문화 향유권 간의 조화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배타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걸 지나치게 강하게 보호해줄 경우에는 정보문화 향유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을 규율하기 위한 기구로서 1967년에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IPO가 설립돼서 이 기구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둘 사이의 균형 관계는 계속 이제 문제되고 있고요.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계속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격증 제도로서요. 변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올린 자료인데요. 변리사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자격 전문직으로 속합니다. 변리사는 주로 이제 특허와 관련된 전문직 소득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분쟁에 관한 심판,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창출하는 일 역시 변리사가 하는 일입니다. 변리사는 문서를 통해 그 특허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해당 과학 분야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민법을 비롯해서 지적재산법, 민사소송법 등에 관한 지식을 뿐만 아니라 그 자연과학개론도 보기 때문에 과학기술 또 실무에 있어서 그 특허에 있어서의 그런 공학적인 그런 문제들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특허 관련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적재산법 공부하시면서 이런 시험도 같이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고요. 현재 그리고 민법, 개론, 가족법 부분은 빼고 총칙, 물권, 채권이 들어갑니다. 자연과학개론 들어가고요. 1차는 객관식입니다. 2차는 이틀에 걸쳐서 보는데요. 총 4과목을 보겠습니다. 필수가 3과목, 선택 1과목인데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필수고요. 여기 선택 과목 중에서 법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 법 관련 선택 과목이고 나머지는 그 이과 쪽 학문들이 되겠습니다. 1차는 꽈락 40점 이상 넘어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중 고득 점수로 정하고요. 2차는 역시 4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 이상 얻은 자가 이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령의 점수를 취득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허의 객체적 요건을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가 법상의 발명일 것이고요. 법에 규정된 이제 법상에 발명해야 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의 부여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특허법도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을 특허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 하면 전통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광업 등의 생산업 내지 공업상의 이용 가능성을 말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수업, 교통업, 금융 서비스업 등 일체의 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는 의료행위가 있습니다. 심사 지침에 따르면 인간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신규성이라 하면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상황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 기술에 비추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야함을 의미합니다. 사회 일반에게 이미 공개되어 공동재산으로 된 기술에 관해서는 특허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성 문제와 관련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지된 발명이라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비밀이 아닌 것으로서 그 내용이 알려진 발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알고 있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 모두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특정인이라면 이는 공지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한 사람에게 알려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요건으로서 이제 진보성이 있는데요. 진보성이라 하면 이전의 기술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과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문 분야에서의 선행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 발명이 진보성을 가진 것이냐 아니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의 공지된 기술만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진보성의 판단 기준은 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밝히고 그에 비추어 당해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선행기술에 비추어 용이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의 해결 방식인 구성의 곤란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와 더불어 목적의 참신성, 효과의 현저성 등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효과가 종래 기술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해결 수단을 만들어낸 것일 경우에는 그 새로운 해결 방법의 제공에 의한 기술의 풍부화가 인정되고 진보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허 절차와 관련해서는 살펴보시면요. 먼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는 특허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첨부될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발명 연구의 성과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명세서의 도면이 불완전한 것일 경우 이를 보충하도록 하는 보정이 있게 됩니다. 명세서와 도면은 처음부터 완전히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이제 어려울 경우 우선하여 제출하고 후에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 후에 보정을 자유로 인정하면 절차가 번잡해질 수 있고 명세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도 특허를 받는 사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정을 무한정하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 제한 제도가 됩니다. 보정 제한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출원과 관련해서는요. 분할 출원이라 함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한 자가 출원 발명의 일부를 나누어 하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허 제도의 취지로 봐 발명의 단일성을 위반했다는 형식 위반의 이유로 발명 보호를 막는 것은 부당하며 분할에 의한 개인 출원에 대해 출원일의 소급을 인정하여 최초의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 출원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줌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특허 출원인을 보호하여 주려는 제도입니다. 성질의 일종의 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원 공개 제도는요. 출원 후에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에 관하여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심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출원 공개에 따르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심사 제도, 협조 요청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출원 공개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 전까지 출원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공고 전에는 시험 연구기관 등 외부 단체에 출원 내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없었으나 출원 공개 제도를 취하면 연구기관 등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 심사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됩니다. 심사 청구 제도는 특허 출원된 것을 모두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후 3년 내 심사 청구의 절차를 밟는 출원에 관해서만 심사하고 그렇지 않은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 공개 제도와 심사 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